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웹 및 앱 콘텐츠 제작 실습에 대한 세 번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의 여러 가지 정책과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이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3주차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점, 네, 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도 이제 수업을 평소에는 이렇게 PPT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습을 준비할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오프라인 가서 학생분들과 함께 실습을 진행을 하고 학생분들 실습하는 거를 보는 게 훨씬 더 네, 수업에 대해서도 효과적이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웹 및 앱 콘텐츠 제작 실습에 대해서 이번에는 3주차 수업이고 다음과 같이 저희 주 교재인 PHP 관련된 책자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오늘 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하셨던 부분에 대한 간단한 복습과 그리고 PHP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설치 방법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지난 시간에 하셨던 것을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PHP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는 부분, 그리고 PHP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파치, 그 다음에 PHP, MySQL을 실행하기 위한 그러한 셋업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해볼 것이고, 네, 이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게 될 경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수업 자리를 옮기시게 될 경우 매번 설치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니 가능한 한 자리에서 한 학기 내내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 위치에서 수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고 이어서 PHP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과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다른 영상 강의를 통해 HTML 이미지 태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링크 태그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HTML 멀티미디어 태그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영상을 바탕으로 수업을 연결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PHP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첫 번째 주 영상에서 PHP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웹뿐만 아니라 앱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할 것인 이 HTML과 CSS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정보만을 제공하고 특별히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웹페이지 자체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HTML과 CSS입니다. 특히 이 HTML은 어떠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어떠한 정보를 제공 그리고 동영상을 보여줄 때 많이 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 CSS라는 것은 앱 내에 혹은 웹 내에 HTML이 보여질 때 그 부분을 좀 더 이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게 혹은 적절하게 꾸며져서 보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HTML은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CSS 부분은 거의 설명드리지 않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SS까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코드도 많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이 HTML 뿐만 아니라 PHP 그리고 MySQL까지 하게 되면은 한 학기 분량으로도 너무 제가 항상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수업을 풀로 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PHP와 이 HTML 그리고 MySQL 설명만 드리는 데만도 한 학기로 충분히 시간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CSS까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수업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지는 웹페이지에 사용자가 어떠한 내용을 컨텐츠를 올리거나 혹은 게시판에 글을 적거나 할 때 혹은 그렇게 적힌 글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여지고자 할 때는 동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HTML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PHP의 사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 혹은 앱페이지에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추가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하고 게시판을 제작하고 예약 시스템, 그 다음에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의 장바구니라든가 배송조회, 결제 등을 할 때 쓰는 모든 그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부분이 이 PHP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PHP가 알아서 변환을 시켜서 HTML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이 PHP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PHP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회사에서 PHP라는 언어와 비슷하게 ASP 그리고 JSP를 내놓긴 했습니다. 어떠한 학생 한 분이 또 이제 이메일은 아니었고 문자로 첫째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PHP를 가장 많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사용을 하느냐, 다른 것도 사용하는 게 없느냐, 또한 이거를 배우면 나중에 사회에서 많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AS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부분 MS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이 ASP와 MS SQL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JSP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바 선사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라클까지 흡수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PHP와 비슷하게 동작은 하지만 대기업이라든가 대규모 웹사이트 개발에 적합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얘는 사이트 구축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저희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 PHP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중소기업 정도의 회사들에서는 대부분 PHP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HP를 배우시면 결국 ASP나 JSP도 비슷한 형태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마스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 언어를 또 추가로 배우실 때에는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빨리 적응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접근이 쉽기 때문에 PHP를 많이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HP는 중소규모의 웹사이트 개발 혹은 앱 콘텐츠 제공에 적합합니다. 저도 실무에서 수업이 아니라 실무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신한은행의 신한카드 그쪽에 앱 개발을 할 때에도 이 PHP를 많이 사용을 했고, 또한 다른 프로젝트 중에서 앱 개발을 할 때 하이원에서 사용하는 하이원 그 카지노하고 스키장 있는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도 이 PHP를 이용을 해서 서버 쪽에서 많은 데이터를 주는 것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웹사이트 개발 및 앱 콘텐츠 제공에 적합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SP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쪽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PHP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맥 OS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모두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리눅스 서버 운영체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적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저희가 함께 설치하는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또한 여러가지 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PHP 언어와 MySQL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들이 무리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많이 보셨던 HTML과 PHP에 대한 HTML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미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셨겠지만
네, HTML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HTML 시작과 여기 보시면 시작과 그리고 HTML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HTML 사이에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의 HTML 구조와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 해당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간단하게 메모장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헤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문서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정하는 메타 태그를 적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서 헤드 시작과 HTML 시작과 HTML 끝 그 사이에 헤드 부분을 넣는 것 있다라는 것과 이 헤드 안에 브라우저 제목으로 타이틀이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가장 본문이 되는 부분인 바디 사이에는 다양한 태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기 위한 img 태그라든가 표를 그리기 위한 테이블 태그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텍스트 태그들과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넣는 부분에 다양한 태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테이블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넣는 것을 HTML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TML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태그를 잠깐 연습을 해봤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HTML 태그를 만들 때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는 그냥 글만 넣어도 되지만 이 글씨 겉에 얘를 두껍게 표시하고자 할 때는 B라는 태그가 또 여기에 색상을 넣기 위해서는 폰트에 컬러라는 태그로 그 다음에 텍스트가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가운데로 정렬되고자 하는 센터라는 태그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밑에 한 줄 내려쓰기를 할 때는 BR이라는 태그가 적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아마 테이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테이블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드가 있을 때 이 코드를 보고 어떻게 만든 태그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로 500에 세로 300 정도의 높이를 가진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모두 td만을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칸에는 숫자 1이 그리고 한 줄 안 띄워졌죠. 두 번째 가로가 좀 더 넓게 돼서 숫자 2가 이번에는 왼편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면서 위아래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정렬이 되면서 숫자 3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그들도 또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러한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태그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태그에 대해서 사용이 좀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한 각각의 태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위해서요. 저도 메모장을 열어서 한번 그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HTML, 그리고 헤드, 그 다음에 제목을 쓰기 위해서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에다가는 뭐 HTML 테스트, 그리고 다시 타이틀을 닫아주고 헤드를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디 부분에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디 부분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 좀 전에 했었던 이 내용들을 하나씩 작성을 하고 잘 되는지를 실행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텍스트라는 글씨만 나타나게 한번 해보고 얘를 저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업하고 있는 부분은 강의 관련 웹앱에 해당하는 HTML 태그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다음같이 여기에 내용으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html 그리고 인코딩 타입은 ANSI로 설정을 해주시고 네, 이걸 설정하셔야지 한글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럼 저장이 됐으니 파일을 열어서 테스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죠. 얘를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라는 게 잘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내용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또 텍스트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두껍게 해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B 태그를 적어주시면 되고 좀 전에 했었던 걸 바꾸기만 했으니까 바로 저장하면 똑같은 파일이겠죠.
그리고 얘를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좀 더 두껍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트에 대해서 여기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는요, 폰트 크기와 그 다음에 글씨를 좀 색상을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폰트의 사이즈를 좀 크게, 그리고 색상을 레드 색깔로 해달라라고 하면은 폰트가 또 여기까지 적용이니까 폰트 끝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도 저장을 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또 세로 고침으로 해보시면 폰트 크기가 더 커지고 빨간색으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폰트를 좀 가운데에다가 넣어달라고 하는 의미로 센터라고 하는 텍스트를 또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텍스트가 이번엔 전체 화면의 가운데로 가는 것까지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난 시간과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어서 되는 이러한 HTML은 몇 번 연습을 해보시고 브라우저에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만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대부분 옆에 책을 두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뭔가를 점점 찾으면서 이 부분을 사용해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이블 부분입니다. 테이블을 다 작성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일까요? 한 3번까지 정도가 하나의 테이블 구성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저도 그냥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테이블 보더라는 것은 테이블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더 테두리를 1로 해서 눈에 보이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셀 안에 어떠한 공간과 텍스트가 셀 안에 들어갔을 때 공간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게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크기를 가로 500에 세로 300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를 한 거고요. 테이블을 마지막에 끝내주긴 할 건데 미리 먼저 테이블 끝난다라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줄을 만들 때는 가로가 500인데 저는 3칸을 만들 건데 100, 200, 200 순서로 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와이드 100으로 해서 먼저 숫자 1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200으로 해서 숫자 2가 들어가게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또 200으로 해서 숫자 3이 들어가게끔만 하고 이렇게 테이블을 끝냅니다. 밑에 아직까지 얘가 300이라고 하는 높이를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은 높이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전체 크기를 차지할 것이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요.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텍스트가 세로로 300이고 가로로는 500인데 200 또 200, 200 순서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설정이 적혀 있는 여기 센터에 탑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로 작성을 해보시면은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가운데로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얘는 위쪽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레프트 왼쪽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거로는 오른쪽으로 정렬하면서 V 어레인지로는 버튼 밑으로 글씨가 내려가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브라우저 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는 위쪽으로 가면서 해달라는 거고요. 얘는 가운데쯤으로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얘는 밑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위에 가운데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정렬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가 지금 높이를 300으로 했는데 텍스트가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이제 복사를 해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면 그냥 한 줄을 더 쓰고 있는 것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 셀 스팬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가 원래는 400 높이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다시 보시면 한 칸, 두 칸, 또 세 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네,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편하니까요. 얘를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게 복사해서 이번엔 붙여넣는 것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테이블 생김새가 높이가 그대로인 거에서 줄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네, 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만드는 테이블 코드는 자꾸 많이 연습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HTML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가서 그 부분을 네, 어떻게 고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상황이 그런 시기라서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진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참조할 수 있는 영상을 토대로 같이 준비하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HTML은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수업에도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HTML 관련된 태그를 할 때 아마 텍스트 관련된 태그와,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리스트 사용하는 태그,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태그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제가 수업 설명드리고 있는 영상에 이어서 HTML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태그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HTML 링크 관련된 태그를 또 한 30분 정도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HTML 저희 뭐 웹이라든가 앱 컨텐츠 안에다가 멀티미디어를 넣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리는 그러한 영상이 있을 것이니 그 부분까지도 같이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HTML 기초에 이어서요, HTML과 PHP가 그럼 어떻게 연관이 돼서 동작을 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 내용을 보시면, 네, 원래 수업할 때 이 부분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은 텍스트 내용을 보실 때 HTML 사이에 이렇게 물음표가 시작했다, 물음표가 끝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텍스트가 막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4주차 수업을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실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HTML 태그 안에 물음표가 시작되고 물음표가 끝나는 것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좀 전에 작성했던 이 부분에다가 HTML 태그를 대신 추가를 해서 PHP 문을 넣겠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물음표 시작, 물음표 끝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음표 시작하고 물음표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HTML 태그를 작성해야 되는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PHP 코드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실행을 하면 되겠지 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되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네, 지금 주소가 웹브라우저 상의 주소가 저희 로컬 주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네, 그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쪽에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보이게 할 부분은 조금 있다가 APM 설치를 한 번 더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텍스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HTML 안에 PHP를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음표 시작과 물음표 끝을 넣어주고, 그 사이에 HTML이 아닌 PHP 코드를 넣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는 사실상 제가 이제 수업 자료로 제공하려고 하는 코드인데, 이 코드를 뭐 조금 있다가 PHP를 세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실제로 해보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다음 걸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가 설치할
사용할 아파치라는 것과 그 다음에 PHP 그리고 MySQL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 혹은 그 컴퓨터 사용자 혹은 그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서버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학기 때 수업을 하면서 실습하면서 해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저희는 간단한 AP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웹 서버를 사용을 하고, 그 웹 서버 안에 어떠한 웹 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HTML 파일을 통하거나 이미지, 동영상 등을 데이터를 전송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이언트 입장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혹은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SNS에 글 쓰듯이 뭔가 글을 적으면 그 적은 내용이 다시 보이게끔 하는 부분인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서버가 어쩌고 서버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구축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APM이라는 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아마 저희 수업을 할 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영상으로 먼저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뭐가 있어서 APM이라고 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APM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파치라는 게 있고 PHP라는 게 있고 My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파치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버인 아파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서버 프로그램이고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영체제에 사용이 가능한 정말 대중적인 그 웹서버가 아파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가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할 때 중요한 데이터를, 중요한 어떠한 내용들을 사용자한테 가공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가공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이 PHP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사용자가 어떠한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치 웹서버에서는 어떠한 글이 적혀 있는지를 이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내용을 PHP가 가공을 해서 다시 HTML로 변환해주고 난 다음에 사용자한테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 그 사용하는 것에 언어를 이거를 쓰는 것이고, 그 언어를 쓰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나 저장하는 부분이 MySQL이라고 보시면은 좀 간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는 동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아파치에서는 그 요청된 게 있나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PHP가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그런 거 데이터 있어 라고 가져오고 난 다음에 사용자한테 보이게 주기 위한 가공을 하고, 가공된 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다시 보여주게 된다라는 그러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환경을 만들 때 이 서버 부분을 아파치, PHP, MySQL을 저희가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설치를 하고, 혹은 뭐 다른 웹 호스팅을 하는 데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치면, 요즘엔 그거를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를 구축을 할 때에는 보통은 원격 웹 서버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APM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로컬 본인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컴퓨터에다가 웹 서버를 실제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습을 하기 위한 방법이 로컬 컴퓨터에다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제작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테스트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이 원격 웹 서버로는 FTP를 이용을 해서 실제 웹 서버 뭐 혹은 무료 호스팅하는 쪽에다가 업로드해서 실제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환경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영상을 준비했었던 거에서는
제가 아마 제공했었던 거로는 그 WAMP라고 하는 그 빛날이라고 하는 그쪽 사이트에서 아마 얘를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매번 좀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대중적이고 익숙한 거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보다는 그냥 APM 셋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입니다. 얘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한 2년 이상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훨씬 환경 구축이라든가 그 부분을 쓰는 게 유용하고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설치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뵀을 때에도 수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APM 셋업 7 언더바 2010 그러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버전 파일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예전에는 이러한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apmsetup.com이라는 사이트가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받으셔서 압축을 풀으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지금 설치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일을 드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압축 파일이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그럼 압축 파일이 다음과 같이 열리면요. 얘를 끌어서 놓으셔서 압축을 풀으시면 되겠고 저는 이미 끌어다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얘를 그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언어 어떤 거로 설치할 건지 물어보고요. 한글로 당연히 설치할 거니까 OK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나오는 것이 APM7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당연히 다음 누르시면 되겠죠. 동의함도 그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뭐 큐브리드 DBM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체크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DBMS 특별히 사용 안 하고 MySQL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기존 체크만 돼 있는 걸 하고 다음을 그대로 눌러주시고 설치할 폴더입니다. apm 언더바 셋업이라는 폴더 그대로 돼 있는 거를 기본 세팅 값으로 해서 설치를 눌러주시면은 설치를 시작하게 되고 그대로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치를 할 때에는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본인이 한번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나면은 세팅을 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팅까지 바꿔놓게 되면은 매번 설치할 때마다 그 세팅을 바꾸는 게 사실 귀찮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한번 자리에 앉으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리를 옮기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이 항상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 유념하셔서 그렇게 자리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요. 리드미 파일은 보는 걸 체크를 풀고 그 다음에 실행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모니터가 됐다라는 게 나오고요. 뭐 이러한 스크립트 오류는 나오는데 안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PM 뭐 노틱스라고 하는 부분도 잠깐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치가 됐으니까 설치된 모니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요. 다음과 같이 오른쪽 아래에 APM 셋업 모니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모니터 보기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아파치가 지금은 중지됐다고 나오는데요. 아파치를 다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하나 제가 설치해 놓은 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치가 중지가 됐는데 저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맥북에서 이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DB가 동작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설치했던 얘를 더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아파치를 잠깐 멈춰줘야지만 여기에서 아파치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는 이거 안 합니다. 실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이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했을 때 얘네 둘 다 정상적으로 스탑이라는 불빛이 들어와 있으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 노트북 쪽에 이러한 부분이 좀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잠깐 하나 멈추고 데이터베이스는 6기 거를 사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아파치만 다시 스타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이 되고 정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MySQL5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하고는 충돌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이 부분도 아마 스탑이라는 게 불이 들어와 있고 스타트가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정상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테스트 파일 있었죠? 저희가 여기 PHP 코드를 작성한 이게 정말 잘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로는 PHP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업 자료에서 또 얘기하고 있다시피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모장을 하나를 열어서요, htdoc라는 폴더 안에다가 test.php를 저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메모장을 하나를 열고요, 여기 뒤에 적혀있는 내용인 물음표, 그 다음에 php info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하시고 다시 저장, 그 물음표를 닫았습니다. 이러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저장을 하느냐, 여기 얘기하고 있는 htdoc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겠죠. 제 컴퓨터의 경우에는요, 내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이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htdoc라는 폴더까지 찾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php 문서를 저는 test.php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코딩 타입은 ANSI 타입으로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네, 그럼 저장했으니 폴더를 한번 찾아가 보면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에 htdoc에 그 다음에 text.php라는 게 있네 라고 보일 겁니다. 근데 얘는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저는 또 열리죠. 브라우저를 열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브라우저 내에다가 이번에는 더블 클릭이 아닌 주소를 http localhost 하시고 test.php라는 거로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한 줄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한 줄밖에 안 썼는데요, 본인 내용을 보시면 PHP 제가 설치한 버전에 대한 설명이 쭈루룩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치가 뭐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했었던 test.html 있었죠. 그래서 얘도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해서 잘라내기 할까요? 그 다음에 다시 C 드라이브 apm 셋업, 그 다음에 htdoc,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파일이 여기에 들어갔고요. 얘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얘를 실행해 보시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에다가 마찬가지로 test.php가 아니라 이번엔 .html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번엔 PHP 코드입니다 라는 글씨까지 같이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HTML, PHP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PHP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파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아까 작성했었던 테스트 HTML 이 부분도 메모장으로 열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코드가 보여지는 것을 PHP 코드로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PHP 코드에 한 가지 설정을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 PHP 코드 돼 있는 부분에 인포메이션 부분인 localhost
아까 test.php 내용을 보시면 여기 부분 여러가지 컨피그 내용들 중에서 레지스터 글로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off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저희 수업할 때는 on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즉 apm 셋업이란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이 부분을 꼭 on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를 그러면 어디서 on으로 바꾸느냐, 저희 설치했었던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이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htdoc라는 폴더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php-ini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메모장으로 열으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우스로 쭉 찾아도 되지만요. 네, 이렇게 편집해서 찾기 부분을 쓰신 다음에 글로벌이라는 것을 입력을 하시고 혹은 레지스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찾기, 또 찾기, 찾기 3번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레지스터 언더바 글로벌스라는 부분이 오프가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개 지우시고 n이라고 작성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레지스터리 글로벌이 on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레지스터리 글로벌이 아직까지 그렇게 바꿨는데도 오프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바꿔놨고 저장했고 끝났기 때문에 왜 오프로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여기 apm 모니터를 보기를 하셔서 모니터가 열리면 한번 아파치를 스탑을 해주시고, 그럼 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해주시면 이제 그 파일을 php-ini라는 파일을 아파치가 다시 읽어드리면서 서버가 다시 한번 리셋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레지스터리 글로벌이라는 게 on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바꿔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항상 저희가 설치하고 나면은 이 부분 꼭 바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수업 자료에도 작성을 해놨는데 다음과 같이 php 파일을 반드시 변경을 하셔야 되고, 레지스터리 글로벌 부분을 오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on이라는 것으로 꼭 바꿔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7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이 부분을 바꿔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HP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테스트라고 했었던 PHP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파일에다가 이제 정보를 볼 필요는 없으니 한번 아까 앞에 있었던 코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5과목에 대한 합계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해서 다음과 같이 숫자가 있고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합계를 보여주는 것과 그 다음에 나누기해서 평균을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실제로 저희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변수라는 것도 나중에 실제 오프라인 수업 때 PHP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점수가 90점이다. 그 다음에 뭐 영어 점수는 100점이다. 그리고 수학 점수 할까요? 수학 점수는 80점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점수들을 모두 다 더하는 부분이 있으니, 더하는 부분은 전체 점수 합계 토탈이라고 해서 국어 더하고 그 다음에 영어 더하고 그리고 수학까지 다 더하는 걸 해달라. 그 다음에 평균은 average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요, 전체 값에서 3을 나누면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놓고 국어는 90점, 영어는 100점, 수학은 80점이다. 세 개를 다 더한 값을 여기 토탈에다가 넣어달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토탈이라고 하는 앞에 3개 다 더한 값에다가 3을 나누는 값을 에버리지에다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고 저장을 하면은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화면으로 출력하는 HTML 코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화면으로 출력하는 코드는 echo라는 명령어를 써서 여기에 먼저 국어 성적 보여달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줄이 띄워져야 되니까 지난번에 배우셨던 한 줄 떨어지게 하기 위한 br이라는 HTML 태그, 그 다음에 다음 이어서 보여줄 거는 영어 성적 보여주고 또 한 줄 띄워지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성적 입력을 하고 수학 성적 끝나고 나서 또 한 줄 떨어지게. 그 다음에는 총점이 나와야 되니까요. 총점 나올 때에는 뭐 여기서는 바로 숫자만 다들 나왔지만 그래도 총점이라는 글씨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합계 점수 토탈이라고 하는 점수가, 그 다음에 점 문장 연결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숫자가 보여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또 띄워져서 됐으면 좋겠으니, 그 다음에 평균도 에버리지라고 하는 값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든 것을 저장을 하고,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번에는 평균에 해당하는 성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쪽에는 파일 이름을 테스트가 아닌 뭐 에버리지 라고 하는 PHP 파일로 입력을 하고 안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일을 부르기 위해서는 HTML 브라우저에서 이번에는 로컬호스트 슬러시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average라고 하는 .php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점, 100점, 80점이 나오고 토탈 점수가 270점, 그리고 평균값이 90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메모장에서 작성된 내용들은 echo라는 기능에 의해서만 HTML 형태로만 보여지고 그 위에 있었던 애들은 하나도 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HP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더하기 값들도 만들어져서 알아서 변수에다 더하고 나누기도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3주차 수업이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처럼 실습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작성하는 것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도 또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거로는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을 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HTML을 작성하는 방법은 PHP를 작성하는 방법은 물음표 시작하고 물음표 끝나고 다음과 같이 코드 내용을 작성하고 얘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실행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apm 셋업을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쪽에 php ini 파일을 이용해서 이쪽을 변경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아래 여기 화면에 누르셔서 여기 까만 동그라미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모니터 보기를 하신 다음에 모니터가 이렇게 보여지면 원래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스탑이라는 곳에 빨간불이, 이 부분도 스탑이라는 곳에 빨간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브라우저를 컴퓨터를 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고 사용하다 보니 이 MySQL이 동작 안 하고 있는데, MySQL은 어차피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거의 5주차, 6주차 넘어가야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만 작동하는 것도 문제가 없이 저희 수업할 때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버전 확인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모장으로 PHP를 작성을 하십니다. 좀 더 편하신 분들은 에디트 플러스 같은 그 HTML 코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메모장으로 문서를 만드시고 htdoc라고 하는 폴더, 네, 저희 설치했었던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이라는 폴더 안에 htdoc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만 파일을 만들어 넣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안에다가 파일 이름 꼭 이 부분은 가능한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고 .php를 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고, 인코딩 옵션으로는 ANSI를 반드시 선택하시는 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PHP 프로그래밍 실행은요,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 localhost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었던 파일 이름 .php를 가지고 웹브라우저의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거나 파일 코드에 오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인데, 이쪽에 세미콜론이 한 문장이 끝날 때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같이 세미콜론이 지워졌다 라고 하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브라우저 실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네, 어느 줄이 에러가 났다. 내가 예상하기로는 이 파일에 3번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메시지를 좀 보여줍니다. 정말 3번 라인인가 하는 게 아니라 3번 라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2번 라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2번 라인에 세미콜론을 다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주면 문제없이 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 부분은 문서 편집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저장한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재실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apm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자료를 올려드리긴 하겠지만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XAMPP라고 하는 apm 셋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설치하는 방법, 혹은 제가 수업 설명을 드렸던 apm 셋업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는 그 PHP 버전을 사용을 할 때 아마 5.2.12 버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PHP를 혹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사이트를 각각 참조하셔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맥 환경인 맥OS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나는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사이트를 좀 참조하시고, 설치 안 됐을 때에 대한 안 되는 점 설정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주 끝나고 3주차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줄 알았는데, 오프라인 수업이 3주차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지난 시간에 했었던 HTML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저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설명하시는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영상을 바탕으로 HTML 이미지를 어떻게 태그를 연결할지, 혹은 HTML 링크는 어떠한 태그를 사용할지, 그리고 HTML 멀티미디어 태그는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얘가 거의 한 18분 정도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링크 관련된 태그가 30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태그 같은 경우에도 한 18분에서 20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까지 이어서 같이 편집을 해서 놔둘 테니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잘 되시고 익숙해지시고 나면 PHP는 이 HTML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영상을 자주 보셔서 이러한 HTML에 대해서라도 먼저 많이 이해를 해놓고 나시면 좀 더 수업을 하시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도 저희 수업 이제 오프라인 할 때 한 번 더 실제로 실행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온라인으로 영상 보실 수 있는 거는 자주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많이 가신다면은 좀 더 많이 보시고 연습을 똑같이 따라해 보시는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태그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 이어지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도 수업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시간에도 저도 컴퓨터에 똑같이 앉아서 영상을 똑같이 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정해진 수업 시간대, 이 시간대 수업 시간대에는 이제 이 영상이 보셨을 테니 거기에 맞는 질문을 가지고 저도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한 퀴즈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수업 시간대 영상을 보셔서 거기에 맞는 퀴즈 응답을 해주셔야지 출석 체크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영상을 보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날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이 괜찮아져서, 이제 코로나 문제 없이,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그냥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발표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팀별로 모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차질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빨리 괜찮아져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교양 수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한 대로 공부하고자 배우고자 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상 보시고 4주차 때는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 테이블 이런 것들도 좀 봤었고 그 다음에 문자나 글자에 효과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관련된 태그도 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태그를 볼 것이냐. 자, 이미지랑 링크,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어떤 웹 문서의 레이아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잡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나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그림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링크가 들어가면 뭘 클릭을 하면 페이지들이 막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자, 먼저 이미지와 링크와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뭔지는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웹사이트, 웹서비스 이런 데 접속을 하다 보면 뭐 언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미지들, 그다음에 텍스트들이죠. 그래서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단순히 그냥 텍스트만 쭉 있는 웹페이지보다는 이미지로 적당히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고 알아보기 쉽게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웹사이트의 메뉴도 텍스트로 그냥 링크를 연결해 놓고 있는 것보다는 각각의 메뉴마다 어떤 특정 이미지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또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특정 메뉴로 이동하는 뭐 그런 것들로 잘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가 아무래도 좀 보기도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웹 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웹페이지 내에 이미지를 추가하면 디자인 및 사용성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이미지 포맷이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브라우저, 뭐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뭐 파이어폭스 이런 대부분의 상용 브라우저에서는 우리 JPEG 파일들, GIF 파일들, PNG, 뭐 BMP 파일들, 뭐 벡터 그래픽 이런 걸 다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죠. 주로 이미지가 뭐 JPEG이나 뭐 PNG나 이런 게 이제 웹 서비스, 웹사이트에서는 많이 사용되는데, 웬만한 브라우저들이 이런 포맷들을 지원을 해주니까 크게 문제 없이, 우리가 서비스 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웹사이트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그가 이 img, 이미지라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태그니까 얘도 뭔가 속성이나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미지라는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소스 속성,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를 정의할 수 있는 속성, 그 다음에 이미지 로딩을 실패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실패할 수 있겠죠. 이미지가 좀 사라졌다든지, 혹은 뭐 링크가 끊겼다든지 해가지고요. 그때 해당 자리에 이미지를 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대체 텍스트를 표현해 줘야겠다. 그때 어떤 텍스트를 쓸까 하는 것들이 얼터너티브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네 가지 속성을 우리가 잘 응용을 하면 이미지를 쉽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실습을 좀 해보면서 해볼까요? 자, 적당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지금 우리 작업 폴더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웹피라는 작업 폴더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는 test.html 파일 여기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저는 저희 학교 그래서 저희 캐릭터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캐릭터거든요. 이미 요 작업 폴더 내에 동일한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HTML의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해요. 자,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바디 안쪽에다가 뭔가 코드들을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목부터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고요. 소스,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줄 거냐를 이제 보여주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방금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이죠. test.jpg 파일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test.html 파일 기준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test.jpg 파일을 찾아다가 그게 이미지구나 하고 브라우저가 그려주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응용 방법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소스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로 세로 길이를 이제 의미로 설정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는 300, 그 다음에 세로도 300. 자, 이렇게 300, 300으로 이미지를 그려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또 똑같은데 마지막에 얼터너티브 속성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아무 텍스트 하나 넣을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똑같은 이미지가 일단 3개가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첫 번째 이미지는 원본 사이즈를 가져갈 것 같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요거는 300, 300을 가져갈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얼터 속성이 들어가 있는데 얼터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예, 이미지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대체 텍스트로 뭘 할까? 이거를 일단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볼까요? 자, 금융공대 갤러리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test.jpg가 예, 요 첫 번째 요 큰 녀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여기 작은 이 녀석 보이시죠? 저거인 것 같고 화면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될 것 같네요. 자, 차이가 보여지죠? 네, 첫 번째 이미지는 원본 사이즈가 이만큼 된 것 같은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예, 이렇게 이 녀석들은 300 x 300으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건 이 얼트 속성은 어디 갔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저 얼트 속성이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없도록 좀 바꿔줄 거예요. 테스트 1.jpg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그릴 방법이 없죠. 그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깨진 이미지 형태로 좀 나타나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 얘는 300 x 300으로 깨진 형태가 나타나고 얘는 얘는 이제 깨진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체 텍스트가 여기 옆에 붙어가지고 나타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미지 로딩을 실패했을 때 이게 이미지 로딩이 실패했을 때 어떤 사용자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될 정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얼트 속성을 이용해서 문구를 잘 적어 두시면 그러면 혹시라도 이미지 로딩을 실패했을 때 이렇게 왼쪽에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미지 속성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드시 요 테스트 이미지들이 항상 같은 곳에, 그러니까 요 HTML 파일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같은 곳에 존재해야 되느냐? 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주소만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면 해당 공간에 있는 이미지들을 잘 로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실습에서는 지금 요 작업 폴더 안에 서브 디렉토리, 서브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들을 복사를 시킨 다음에 해당 폴더 밑에 있는 이미지를 우리 test.html 파일에서 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폴더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 작업 공간에서 이런 거, 새 파일, 새 폴더 이런 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폴더를 만들 거니까 새 폴더로 하고요. 이제 이미지들을 모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스라고 폴더 이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파일을 그냥 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미지스로. 예, 이동하시고요. 자, 그러면 test.html 파일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공간에는 이 test jpg 파일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들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브라우저에서는 예, 보이지 않는, 새로 고침해도 보이지 않는, 왜?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그죠?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출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되냐? test.jpg가 내가 있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스라는 폴더 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왼쪽에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스 밑에 있다라는 식으로 자,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스 밑에 있는 test.jpg 파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 보여주죠. 그래서 반드시 같은 공간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그 밑에 몰아둬도 되고요. 다른 폴더에 있는 것들도 경로만 잘 적용을 해서 주시면 충분히 로딩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만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 웹상에 존재하는 이미지의 주소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표시해보자. 자, 다른 사이트에서 올라가 있는 이미지도 주소만 알 수 있다면 그 녀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저희 학교에 예를 들어 요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한번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붙여넣자마자 여기 변경된 게 보이시죠? 지금 300 x 300으로 리사이징을 해서 지금 살짝 안 좋은데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원본 크기대로 여기 다른 사이트에서 지금 서비스 중인 이미지 파일까지 제가 가져와서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미지 태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면 아주 손쉽게 웹사이트에 이미지들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태그랑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태그인데요. 피규어랑 피규어 캡션이라는 태그예요. 자, 피규어 태그는 뭐 할 때 쓰느냐?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이미지처럼 마치 우리 교과서나 그런 거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가 뭐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인지 이렇게 캡션 같은 걸 달아주는 그런 이미지 것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이미지 하나 삽입하고 난 후에 항상 캡션을 달아가지고 자, 그림 2는 뭐뭐에 대한 그림이다라는 설명을 달아주게 되는데 그런 식의 이제 응용을 우리 브라우저에서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피규어랑 피규어 캡션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태그는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랑 텍스트 등의 콘텐츠를 함께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 이미지랑 캡션 하나를 우리가 그냥 피규어다 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단위로 응용하고 싶을 때 감쌀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피규어 캡션 태그는 말 그대로 캡션 태그겠죠. 우리 테이블에서 캡션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유사한 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규어에 대한 제목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피규어 요소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피규어는 이미지를 이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피규어에 대한 캡션은 아래와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 잘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피규어 태그를 하나 열고요. 그리고 피규어 캡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나 쓸게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밑에 그림, 캡션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형태의 캡션을 달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교과서처럼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로딩이 좀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캡션에 대한 피규어를 아니 반대죠. 피규어에 대한 캡션을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태그는 간단하게 이 정도 속성과 응용 방법을 알아두시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로컬에 있는 거, 즉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도 경로만 잘 써주면 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이미지, 그런 파일들도 해당 웹 주소를 잘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은 맨날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요.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얼트 속성 같은 거 적어주면 이미지를 로딩을 실패했을 때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사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링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퍼링크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웹문서, 웹서비스,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자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죠. 단일 페이지로 웹서비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이제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페이지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이제 사이트 안에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자신만의 어떤 목적이나 용도를 갖고 만들어지고 그 페이지들 간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 뭐 단일 사이트 내에서의 링크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뭐 그런 링크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문서들의 집합을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의 사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이트까지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탐색하고 찾아보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니까 우리 사이트에서도 우리 사이트를 개발할 때도 이 하이퍼링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HTML5의 이 HTML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했죠. 근데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우리가 다시 보면 서로 연관된 문서나 텍스트 조각들을 연결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서나 텍스트가 단일 페이지 안에 그냥 가만히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서나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뭐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들이 같이 이제 뭉쳐져서 있는 그러한 리소스들, 멀티미디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하이퍼 미디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텍스트 혹은 하이퍼 미디어라는 개념이 월드와이드 웹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서로 그림처럼 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단일 문서 내에서 뭔가 정보를 보다가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그 이미지와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보고 또 그거를 또 보다가 다른 문서와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찾아서 보고 뭐 그런 식의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하이퍼 텍스트 혹은 하이퍼 미디어들 간의 링크 연결성을 부여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도구를 하이퍼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정보 조각들을 서로 연결해주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될 것 같고요. 이런 하이퍼 링크를 통해 내비게이션, 즉 클릭 해가면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데요. 자, 노드, 링크, 앵커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HTML 문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ML 문서나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 즉 어떤 정보가 있는 기본적인 리소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링크는 이런 그러면 리소스들 간의 연결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연결하여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게 도와주는 구성 요소다. 그다음에 앵커는 무엇이냐? HTML 문서 내에서 링크의 출발점이나 도착점을 의미한다. 우리 뭐 당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 같은 거면 봐도 뉴스 메뉴에 게시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 줄 정도의 기사 제목만 보고 그거를 클릭을 하면 그 기사가 있는 원래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클릭하는 그런 선들을 우리가 링크의 출발점이다. 출발점 역할을 하는 앵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했더니 도착되어진 어떤 문서의 포지션이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링크의 도착점 앵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하이퍼텍스트 문서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들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문서 자체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를 수 있고 이 노드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링크, 그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정된 영역을 우리가 앵커라고 부를 겁니다. 자, 뭐 간단하죠. 자, 근데 HTML 문서에서 사용되는 링크가 종류가 조금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특정 단어나 문장 혹은 이미지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하는 링크. 즉, 이런 거죠. 제가 유지하고 있는 사이트, 제가 개발한 사이트 내에 여러 가지 문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문서들 간의 이동, 연결을 의미하는 게 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특정 단어를 클릭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한다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서버. 지금 우리가 서버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즉,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 내에서의 이동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외부 URL.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가 아니고,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URL 링크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장을 클릭하면, 뭐 예를 들어, 네이버로 간다든지, 그런 식의 링크를 두 번째, 외부 URL로 연결하는 링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한 문서 내에서 다른 지점으로 링크를 거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첫 번째가 되겠죠. 어떤 차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차례의 첫 번째 섹션을 딱 눌렀더니 같은 문서 내에서 저 밑으로 이동을 하는 뭐 그런 북마크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우리 사이트 내에서 존재하는 문서들 간의 이동, 그다음에 한 문서 내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링크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아까 우리 앵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앵커. 링크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뭐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HTML 태그에서는 주로 링크의 시작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앵커 태그에 A자를 따서 A 태그로 표현을 하고요. 이 A 태그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이 부분에 뭔가 링크가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을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은 시작 태그, 그다음에 종료 태그, 그다음에 이 컨텐츠 내용.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앵커 영역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뭔가 앵커 처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내용을 클릭했을 때 그럼 어디로 점프를 할 것이냐? 어디로 링크를 걸어줄까? 도착지가 어디냐? 이 내용을 자, 이 href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의 도착 지점에 대한 URL을 이 hrefs 요 속성의 값으로 넣어주면 이 녀석을 클릭했을 경우에 요 URL로 보내주겠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href 속성 여기에는 어떤 식의 내용을 써줘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시켜주고 싶은 그런 문서의 위치를 지정을 하면 돼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이미지를 어느 폴더 밑에 내려다 두고 그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경로 같은 걸 썼잖아요. 예, 그런 거랑 유사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A 태그의 href 속성에서도 도착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상대 주소를 써도 되고요. 혹은 절대 주소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 주소를 쓴다면 특히나 외부 사이트에 대한 절대 주소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앵커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내용은 네이버로 이동이 되겠죠. 이 부분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어디로 보내줄까?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href 속성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URL 자리에 http부터 시작을 해서 www.naver.com에서 절대 주소를 외부 URL로 박아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거를 한번 코드에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좀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저 그레이드 1이라는 게 뭐 들어가 있네요. 그레이드 이렇게 하나 해놓고 이제 앵커를 만드는 거죠. 근데 도착지를 어디로? 네이버로 할 거예요. 네이버로 하고 내용을 네이버로 이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great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글이 요 앵커 영역이 잡혔고요. 여기에 우리가 맨날 보던 그런 밑줄 친 거, 색깔이 있는 밑줄 친 이런 표기가 나왔죠. 예. 앵커구나, 링크구나라고 브라우저가 인식을 해서 지금 여기 살짝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방문해봤던 링크인지 혹은 처음 보는 링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파란색으로 칠해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줄 수도 있고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예, 네이버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링크를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은 우리가 HTTP 프로토콜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 주소를 썼는데 상대 주소를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링크를 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HTML 파일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HTML 파일에서 두 번째 HTML로 링크를 걸고 또 반대로 두 번째 HTML에서도 첫 번째 HTML로 링크를 걸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상대 주소만 이용을 해서 링크를 한 번씩 걸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이 작업 환경 내에서 지금은 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일 두 개를 만들어야겠죠. 새 파일 추가. test.html로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원래 소스 파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파일의 링크는 아래와 같이 변경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우리 네이버로 걸어놨었던 이 링크를 뭘로 바꾼다? 네이버로 걸어놨었던 이 링크를 자, test.html 이렇게 그냥 상대 주소만 써도 충분히 링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 파일로 이동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great라는 글 밑에 목적 파일로 이동이라는 링크가 하나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본 링크이기 때문에 아까 보라색과는 다르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test.html 파일로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유사하게 하고 대신에 여기는 링크를 다시 원래 파일 이름인 test.html로 바꿀게요. 그래서 목적 파일이 아니고 원래 파일로 이동한다고 다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실습을 하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목적 파일로 이동을 하면 test.html 파일로 가고 여기 있는 링크를 또 클릭을 하면 원래 파일로 돌아오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목적 파일 이걸 와우로 바꿀게요. 와우.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파일이죠. 테스트 파일. 여기서 목적 파일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동을 했죠. test.html로 이동을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파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자, test.html로 돌아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링크를 우리가 아주 손쉽게 만들어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뿐만 아니라 상대 주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줘도 충분히 뭐랄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요 A 태그 중에 href 속성 말고 타이틀 속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 타이틀 속성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써봤을까요? 자, 문자와 관련된 태그를 할 때 우리 약어, 약칭을 표현하기 위한 태그가 있었죠. ABBR 태그라고 어브리비에이션 태그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풀네임의 약어만을 이제 표현을 해놓는 그런 태그였어요. 근데 그러면 풀네임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슬쩍 툴팁 같은 게 올라와서 해줄 수 있게 해준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속성이 바로 이 타이틀 속성입니다. 타이틀 속성에다가 뭔가 글자를 적어두면 이렇게 말풍선 같은 거에다가 글자를 적어준다라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요 앵커 태그에 같이 사용을 하면 이 링크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부가적인 어떤 도움말 같은 거를 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한번 테스트 파일에서 타이틀 속성을 적어볼게요. 타이틀은 그리고
타이틀은 두 번째 파일. 자,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둘게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목적 파일로 이동이라는 저 앵커에다가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도움말 상자 같은 게 나오면서 두 번째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이동하면 가겠죠. 자, 여기에서는 자, test.html에서는 타이틀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링크는 살아있는 것이죠. 다시 여기로 오면 도움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타이틀 속성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은 뭐 메뉴 같은 게 많을 때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도움말 같은 거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게요.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속성이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타겟 속성은 무엇이냐? 자, 링크된 문서를 오픈할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값이 두 개가 있네요. 원래는 더 있었는데 HTML5 버전에서는 주요하게 이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값은 셀프, 즉 지금 이 창에다가 혹은 이 탭에다가 그냥 그 링크의 도착지를 열어라. 즉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가 원래 우리 네이버였죠. 자, 이 네이버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이 탭,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탭에서 바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셀프. 그래서 이 원래 탭에서 이동을 할 거고요. 이게 싫을 수가 있어요. 난 지금 보고 있는 거 계속 보고 싶고 그냥 새 탭에서 이 네이버닷컴을 열고 싶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물론 크롬의 기능을 이용해도 되지만 링크를 걸 때도 그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브라우저나 새로운 탭에서 이 링크의 도착점을 열려면 이 타겟 속성의 값으로 블랭크를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실습 코드와 같이 타겟을 좀 옮겨볼게요. 타겟을 블랭크로 저장하고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 파일로 이동,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어떤가요? 아까랑은 다르게 원래 파일의 내용을 표현해주던 이 탭이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운 탭에다가 네이버닷컴을 열어주게 되었죠. 이거를 셀프로 고치면 혹은 이 타겟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지우면 이제는 다시 이 원래 탭에서 자기 자신의 탭에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의 목적지를 어디다가 열까요?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속성이 이 타겟 대상 탭, 대상 윈도우를 설정할 수 있는 이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 앵커 태그를 이용하면 웬만하면 우리가 풀어 헤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선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외부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이거죠. 같은 문서 내에서 특정 영역에서 다른 특정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북마크 효과를 보여주는 링크 응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주로 언제 쓰느냐? 사실 짧은 문서인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같은 한 화면에 다 보이는 내용이라면 링크를 걸어봤자 어차피 똑같은 화면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서가 굉장히 긴 그런 사이트가 있다, 페이지가 있다. 그럴 때는 걸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금 상위에는 메뉴 같은 거, 차례 같은 거, 인덱스를 좀 걸어두고 그런 걸 클릭을 하면 뭐 3장으로 점프를 한다든지 뭐 2장으로 점프를 한다든지 혹은 여기에서 다시 메뉴로 가는 링크가 있어가지고 그걸 클릭을 하면 메뉴로 다시 온다든지 뭐 그런 식의 책갈피 역할을 우리가 요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시작점은 뭐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자, 앵커 태그로 시작해서 레퍼런스를 걸어줍니다. 근데 레퍼런스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 뭐 상대 주소, 절대 주소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id라는 녀석을 요 속성 값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요 샵 태그로 시작을 하면서 여기 뒤에는 내가 링크를 걸고자 하는 그 영역에 id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링크 내용을 클릭했을 경우에 이 id를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점프를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영역이 어딘가에 존재해야겠죠.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목적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뭐 문장 관련된 태그 뭐 그런 걸로 적당히 내용을 기술을 해놨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id라는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 이 문단의 id가 이 특정 id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두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d 속성을 이용을 해서 id를 이 패러그래프 영역에 부여한 후에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 id로 링크를 걸면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이 id 영역이 어디 있지? 이 패러그래프가 이 아이디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점프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 시작점에서는 앵커 태그를 이용한다. 단, 이 href 속성에다가 목적지의 id를 적어주면 됩니다. 목적지의 id. 자, 그 다음에 id를 표기할 때는 요 샵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앵커 태그 들어가고 여기에 앵커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를 이렇게 홈워크 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영역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목적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아이디를 설정을 해놔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태그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어디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선에 어느 부분이라도 내가 아이디를 지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이디 속성을 추가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목적지 아이디를 이제 입맛에 맞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의의 HTML 요소에 ID 속성을 부여해서 목적지 앵커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앵커 태그랑만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 자, H2 태그죠. 제목에다가 그냥 ID를 적어 놓은 거예요. ID가 홈워크1이네요. 그래서 이 홈워크1이라는 곳에 링크를 걸려면 자, 이렇게 샵을 하나 써주고 홈워크1 한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목적지를 id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 같은 문서 내에서 이동을 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바디 안에다가 리스트가 하나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아이템 항목으로 두 개가 들어가고요. 각각의 항목에 링크를 거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디를 전 좀 줄일게요. hw01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과제 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여기는 과제 2. 자, 일종의 여기가 지금 이제 시작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긴 문서의 차례, 뭐 인덱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목이 있네요. 제목이 있고, 첫 과제, 여기가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과제, 그 다음에 id를 통해서 우리가 북마크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id를 적어줍니다. hw01, 그죠? 두 번째는 hw02 이런 식으로 달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문서의 요 상단 부분에는 제가 만든 이 오더드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두 개의 H2 영역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를 뭐 클릭을 하면 자, 뭔가 여기 주소 보니까 클릭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 보여요. 왜 그런가요? 예, 원체 짧은 문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면에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마크 기능은 문서가 좀 길 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BR 태그, 우리 라인 브레이크 태그 배웠었죠. 이 라인 브레이크 태그를 조금 넣어가지고 문서를 조금 길게 만들게요. 자, 이 태그를 넣어서 중간에 막 넣어가지고 좀 길게 넣으면 문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가면 자, 어차피 이것도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별 반응이 없죠. 그래서 문서를 더 길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아예 안 보입니다. 스크롤을 좀 많이 내려야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과제 1번은 첫 과제, 조금 이제 움직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과제 2번은, 자, 과제 2번은 어디 갔나요? 자, 과제 2번은 지금 사실 브라우저에 안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당길게요. 자, 브라우저를 당기면 요 밑에 있거든요. 요 밑에 있는 거를 첫 과제는 요 상태만 가면 보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자, 두 번째 과제가 딱 보이는 요 정도까지 지금 옮겨준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브라우저를 좀 내려놔가지고 잠깐 안 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걸 볼 수 있게 이 스크롤바가 많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첫 과제 어디 있나요? 예, 요 정도까지고요. 두 번째 과제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지금 스크롤이 내려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같은 문서 내에서 문서의 길이가 굉장히 길 경우에 뭔가 북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를 조금 더 길게 만들고 좀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내용이 더 지금 생겼으니까 더 잘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스크롤을 많이 내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수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뒤로 링크를 만들어 보자. 즉, 각 과제의 타이틀에서 다시 메뉴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해 보자라는 얘기죠. 즉, 그림으로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과제 1을 누르면 여기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과제 2를 누르면 두 번째로 갔는데, 이제 요 제목 밑에다가 뒤로라는 링크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클릭하면 다시 요 차례로 가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비슷하게 하느냐? 저 차례의 요 이거 있죠 위에 이 차례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도 하나 만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 밑에다가 마찬가지로 출발점 앵커를 하나씩 달아주고 그 앵커가 이 차례의 아이디를 향하도록 하면 예, 그러면은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소스 코드에서 보면 자, 이 부분이 차례란 말이에요. 이 부분. 이 차례 부분에 이제 아이디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차례니까 뭐 메뉴 뭐 이런 식으로 달게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이 이제 메뉴라는 아이디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링크를 달아야죠. 첫 번째 과제 바로 밑에다가 자, href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메뉴로 가야 되잖아요. 메뉴로 가는 이 링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뭐 어떤 버튼으로 만들까요?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 같은 거를 써도 지금은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패러그래프로 뒤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과제 요 내용 바로 밑에다가 앵커 영역을 만든 거예요. 링크의 출발점이죠. 링크의 출발점을 만들고 그 도착점을 메뉴라는 아이디로 설정을 한 거고요. 앵커 내용은 뒤로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볼까요? 예,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자, 저 녀석을 똑같이 복사해서 어디에도 두 번째 과제 밑에도 그냥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게 생겼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이 링크의 앵커 영역을 클릭했을 때 메뉴라는 아이디가 있는 곳, 자, 여기죠?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동하는지 볼게요. 자, 과제 1을 누르면 1로 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예, 메뉴로 가네요. 자, 과제 2로 가면 예, 두 번째 과제가 있는 곳으로 오고요. 뒤를 누르면 예, 메뉴로 움직이는 거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하면 아주 쉽게 문서 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문서 내에서도 아이디를 응용한 이동, 북마크 기능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하면은 웹사이트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이동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래서 링크의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미지를 이용한 링크가 있는데 앵커 노드가 반드시 텍스트의 필요는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패러그래프 텍스트만 이용을 해서 앵커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이트들은 웬만하면 다 메뉴가 다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그 이미지에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이미지 소스로 바꿔도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자, 그래서 요 패러그래프 부분을 이미지로 조금 바꾼 다음에 링크를 거는 걸 해볼게요. 자, 여기 불필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은 조금 삭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요 왼쪽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링크를 우리 네이버로 일단 걸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내용을 우리가 계속 p 태그 이런 걸로 그냥 텍스트 앵커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텍스트 앵커가 아니고 이미지 앵커를 걸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미지 앵커를 뭐 예를 들어 test.jpg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있었죠. 이런 걸 걸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밑에 깨져 있는 게 보이죠? 이거 왜 깨지나요? 예, 우리가 아까 이미지들을 요 이미지스 서브 폴더 밑에 다 옮겨놨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요 test.html 파일 기준으로는 test.jpg라는 이미지 파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이미지가 이미지스 폴더 밑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그죠? 알려줘야 여기에 적당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자, 앵커 영역을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앵커 영역 설정을 했는데 그 앵커 영역의 주된 내용은 이 이미지가 되겠다는 얘기고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그러면 href 속성에 걸려져 있는 이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도 우리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예, 커서가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커서가 왠지 클릭을 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그쵸. 네이버닷컴으로 이동을 하는. 즉, 일반적인, 텍스트, 이런 텍스트를 갖고 이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이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앵커를 이제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의, 개발자들의 어떤, 사이트 디자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잘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앵커를 잘 걸면 된다. 그리고 그 앵커의 요 참조, 레퍼런스 값, 이 부분도 잘 걸면 된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문서 내에서의 이동, 내 사이트 내에서의 이동, 외부 사이트로의 이동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북마크 할 때는 이런 아이디 같은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웬만한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을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링크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미지랑 링크 태그에 이어서 멀티미디어 태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이미지도 있겠지만 오디오랑 비디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미지 태그는 바로 전장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고요. 이번 멀티미디어 관련된 챕터에서는 오디오랑 비디오를 어떻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오디오랑 비디오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HTML5 시대 이전에는 이제 각 브라우저마다 지원하는 어떤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의 타입 그리고 처리 방식들이 조금 달라서 외부적인 플러그인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재생이 가능한 형태도 존재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러한 오디오, 비디오를 재생을 하기가 그렇게 어, 굉장히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바틀렉이 있었는데 이제 HTML5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편안하게 해보자. 좀 쉽게 멀티미디어 재생을 지원을 해보자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자체적으로 멀티미디어 처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을 정립해 줍니다. 예, 요런 태그를 이용을 해서 뭔가 커맨드가 들어오면 브라우저가 해당 멀티미디어 타입의 리소스들을 오디오나 비디오들을 재생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표준을 정해놓죠. 이제 사용자들은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그런 거 없이 브라우저만 깔아도 브라우저만 설치를 해도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된 태그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에서는 멀티미디어 영상들을 음성들을 손쉽게 재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하는 미디어 포맷은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뭐 MP3나 오그 파일들, 또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MP4나 혹은 AVI 파일, 오그 파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멀티미디어 리소스들에 대한 포맷을 어느 정도 지원하게끔 표준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디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디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파일을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문법이죠. 예, 이미지 파일을 재생을 할 때, 재생이라기보다는 이미지 파일을 이제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가 썼던 그 문법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오디오 파일 시작 태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료 태그가 들어가고요. 혹시나 오디오 파일 재생할 수 없으면 출력하게 될 대체 텍스트를 내용으로 넣어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속성이죠. 예, 이 속성에 소스 속성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재생할 파일의 경로를 써주면 그러면은 해당 파일이 정상적으로 존재할 경우에 브라우저가 그 오디오 파일을 재생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라는 속성 말고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속성들이 아래에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컨트롤스, 오토플레이, 루프, 뮤티드. 예, 속성의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는 무슨 기능을 할 것이다. 살짝 감이 오죠. 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 컨트롤들을 같이 표시를 할까 말까 이거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재생 버튼, 정지 버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오토플레이는 이제 자동 재생. 해당 웹페이지에 이제 오디오 리소스가 이제 첨부되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페이지가 로드가 되자마자 자동으로 재생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뭐 플레이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만 재생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루프는 말 그대로 반복 재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뮤티드는 음소거를 해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오디오 태그와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꽤 쓸만한 기능들을 이미 브라우저 태그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오디오 파일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재생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미 오디오 파일을 우리 작업 폴더로 복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업 폴더에 이미 example.org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 어떤 파일이 돼도 상관없고요. 음성이나 뭐 아니면 음악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파일이면 되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음에 드는 파일을 어디서 구해에 와서 오그 파일이나 mp3 파일로 작업 폴더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고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 영역에서 오디오 파일을 이제 엽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단은 소스부터 그냥 볼게요. 자, 샘플, 자, 오디오 파일이 뭐였죠? 아, 이그젠플이네요. 자, 요것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내용 부분에는 뭐 오디오 태그가 지원되지 않을 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오디오 태그가 지원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써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브라우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오디오가 어디 뭐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속성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아까 컨트롤스 이런 속성을 넣으면 재생 컨트롤 같은 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컨트롤스 넣어줍니다. 아, 여기 컨트롤이 이제 나오네요. 지금 오디오 태그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먹힌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재생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음악 파일의 길이가 약 9초라는 거, 그 다음에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음소거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이거를 갖고 재생을 하면 재생이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렸나요? 네, 뭐 오그 파일로 만들어 놓은 음악 파일 재생이 잘 되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태그 하나만 갖고도 지금 컨트롤러를 브라우저에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클릭해서 들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 말고도 오토플레이나 뭐 루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죠. 뭐 루프를 만약에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루프를 건다면
아까 반복 재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생이 된 다음에 예, 다시 재생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속성들을 잘 넣어서 우리 웹사이트에 어디다 붙여놓으면 배경음악을 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저것 다양한 부분에 응용들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아래 보면 뭐 대체 텍스트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가 이 오디오 태그를 지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이 안 될 때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 버전 이상의 브라우저들을 사용을 한다면 오디오 태그가 지원이 되니까 예를 들어 뭐 크롬 3.5 버전, 뭐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8.0, 6.0 버전 이런 버전을 쓴다면 오디오 태그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체 텍스트, 오디오 태그가 지원되지 않아요. 이런 텍스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태그와 관련돼서 소스 태그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 태그는 브라우저에서 오디오 파일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폴백을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소스 요소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형식으로 작성한 파일을 지정해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저희가 example.org 파일로 이렇게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브라우저에서 오그가 안 된다. 자, 근데 오그가 안 되더라도 mp3 파일이 지원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혹은 웨이브 파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식들을 미리 우리가 다 준비해 놨다가 되는 걸 틀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우저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스 태그도 마찬가지로 이 src 소스 속성과 타입 속성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스야 뭐 경로 그 음악 파일의 경로를 의미하는 것일 테고요. 타입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오 파일이 어떤 타입이냐, 예, 어떤 포맷이냐 이런 것들을 힌트로 알려달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디오의 mp3다. 아니면 오그 파일이다, 혹은 웨이브 파일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제 이 소스 태그를 만나게 되면 오디오 파일을 로드하고 재생하기 전에 순서대로 자, 지금 밑에 보면은 이 오디오 태그가 있는데 그 밑에 소스가 하나, 둘, 세 개가 달려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재생하려고 할 때 순서대로 오그 파일 내가 재생할 수 있나? 재생할 수 있으면 재생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 브라우저가 오그 파일 재생을 못해. 그러면 다음 소스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디오의 웨이브 파일을 재생할 수 있나? 할 수 있으면 재생을 하는데 못하면 또 넘어가겠죠. mp3는 되나? 할 수 있으면 재생을 하고요. 안 되면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오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 텍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소스 태그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실습을 하지는 않고 학생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비디오를 볼 겁니다. 오디오 파일은 오디오 태그였죠. 비디오 파일은 비디오 태그를 이용해서 재생하시면 돼요. 문법도 동일합니다. 소스 속성에 재생할 비디오 파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속성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오디오랑 속성이 다른 게 요 width와 height, 즉 비디오 플레이어의 가로 세로 크기를 몇으로 정할까요?를 물어보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뭐 컨트롤 오토플레이 루프는 오디오 태그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비디오는 아무래도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면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이 속성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미 비디오 파일을 작업 폴더로 복사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샘플 비디오라는 mp4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이 작업 공간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디오 태그를 비디오 태그로 바꾸면 되겠죠? 자, 오디오 태그를 비디오 태그로 바꿨습니다. 비디오 태그 바꾸고 그 다음에 소스를 예, 샘플 비디오.mp4 파일로 저는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재생을 좀 지울게요. 그리고 컨트롤 좀 키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태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라는 대체 텍스트도 써놨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게 비디오 컨트롤러를 나타낸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플레이어를 이용을 할 때 봤었던 그런 화면이죠. 여기가 재생 화면일 거고 아래에 이제 컨트롤 바 같은 게 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생을 누르면 예, 재생이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전체 크기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소 같은 거 혹은 음량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지원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디오 태그를 응용을 하면 손쉽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비디오 리소스를 재생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디오 태그와 유사하게 소스 태그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디오 브라우저가 MP4 파일이 안 되면 뭐 웹엠이 안 되면 오그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검사해 가면서 재생시킬 수 있는 리소스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쪽에 있는 영상, 즉 온라인 비디오 영상이죠. 이거를 한번 퍼와서 우리 브라우저를 통해서 재생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더 재밌겠죠. 자, 유튜브 영상은 어떻게 퍼오냐? 아무래도 당연히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비디오의 어떤 내용 같은 거를 우리 코드에 담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비디오의 어떤 주소 같은 거를 어떻게 얻어오냐? 자, 유튜브에서 뭔가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영상의 그 컨트롤러 영상의 밑에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 버튼에 뭐 인베드 그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시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iframe이라는 코드가 여기 살짝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저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그 공유하기 위한 그런 옵션을 열어놓으면 아까 embed라는 항목에 뭔가 코드를 준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iframe으로 시작하는 어떤 코드를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 iframe 코드를 우리 사이트의 바디 영역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 유튜브의 영상을 우리 사이트에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튜브로 가서요. 예, 영상이 뭐가 있을까요? 윤종신 씨의 이 영상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영상을 볼 것이 아니고요. 뭘 할 거냐? 공유하기 버튼을 찾으시면 돼요. 자, 공유하기 버튼이 있죠? 공유하기 버튼에 퍼가기, 그죠? 퍼가기를 누르시면 이 동영상을 퍼갈 수 있는 HTML 코드를 이렇게 나타나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옵션으로 플레이어 컨트롤, 뭔지 아시죠? 뭐 재생 버튼 있고 그런 거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옵션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끄면 뭐 옵션이 살짝 바뀐 상태로 이게 나오겠죠. 자, 일단 컨트롤을 추가를 해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사한 코드를 바디 영역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사이트로 돌아오면 예,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버튼도 잘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손쉽게 물론 지금 이 iframe 태그는 반드시 이런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태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우리 과목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인터넷 브라우저의 어떤 프레임에 별도의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프레임 안에서 유튜브의 어떤 영상들을 대신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일종의 팁 같은 걸로 알아두시고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더욱 관심 깊게 봐야 될 내용은 오디오 태그랑 비디오 태그다. 예,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